여러분 안녕하세요. VON 특별기획 태극기를 든 사람들. 오늘 만나 뵙는 분은 한국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니고 심지어 한국에 정착한 적도 없는 탈북자입니다. 북한 그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리고 나중에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가 다시 탈출했다가 몽골을 통해서 탈출했다가 다시 중국에서 결국은 영국행을 택했던, 정말 너무나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이 자유세계에 온 영국에 살고 있는 북한 인권운동가 박지연 선생님입니다. My name is Ji-hyun Park. I was North Korean refugee arrived in the UK in 2008 and I am now human rights activist. I am submitted video BBC Expert Women. Today I am speaking about that why I became women's rights activist. Contemplating my life up until this point, my priority and focus was always on the dictators. I lived my life without ever thinking about freedom, human rights, or happiness with a family. I too am a survivor and witness of the human trafficking trade. However, not until a few years ago could I imagine myself being a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ist. Human trafficking are the two words that fill me with disgrace, humiliation, and painful memories, and which I wanted to hide and bury in my heart. 그러면 아빠를 북한에서 처음부터 만나서 결혼을 했던 건 아니죠? 아니죠. 제가 사실은 제가 북한을 나갔을 때 30살이었는데 제가 좀 늦은 나이였는데 그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북한에서요? 근데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언니가 있는데, 사실 저희 언니가 좀 뭐랄까 좀 천재성 똑똑해가지고 그 옛날에 북한에서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머 했어요. 프로그래머 배워가지고 북한에서 거기 원래는 그 물리학 박사 그게 가느라고 이제 군복까지 다 입고 사진까지 찍고 이제 좀 있으면 떠날 거 억가 대상으로 뽑혀서 가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 때문에 못 갔거든요. 왜요? 근데 그때 처음 저희가 알았어요. 저희는 그냥 저희 엄마가 부모가 없는 그냥 고아여서 삼촌집에서 자란 줄 알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50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삼촌집에서 자랄 때 이제 구박도 진짜 많이 받고 자랐고, 그리고 삼촌들도 이제 자기 형님 때문에 이제 당도 입당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탁 나와가지고 언니가 못 갔거든요. 성분 때문에 못 성분 때문에. 예. 그래서 언니가 결혼을 이제 늦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언니 북한이나 뭐 한국도 갔잖아요. 맛이 가야 뭐 둘째 가고 뭐 더군다나 이런데, 언니가 결혼 늦게 하고 그리고 나서 고난의 행군 들어서면서 저희 엄마가 하던 비즈니스 망하고 큰아버지 굶어서 돌아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다 놓쳐버린 거지. 큰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셨어요? 네. 직접 제 눈앞에서 굶어서 돌아갔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96년인데요. 많이들 죽을 때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교사여가지고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어요? 네, 저는 학생들 수학 가르쳤는데.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럼 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저는 원래는 졸업한 것이 이제 함경북도에 있는 농대를 졸업했는데, 제가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 수학 경시대에 갔댔어요. 대학교 수학 경시대에 가서 거기서 상장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특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3대 혁명 소조 안 나가고, 원래는 농대 졸업한 사람들 3대 혁명 소조 진짜 다 많이 가는데 3대 혁명 소조 안 가고 그 특혜로 해가지고 교사 받았는데, 특히 또 저희 아버지가 하고 엄마가 그때 좀 뒤에서 좀 힘을 써줬어요. 3대 혁명 소조 안 보내려고.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그
상장 받았던 것도 있고 해서 그 특혜로 이제 교사 됐는데. 그러면은 교사 학생들을 얼마나 가르쳤어요? 저는 한 6년 정도 가르쳤어요. 수학을요? 네, 네. 북한에서 원래는 그렇게 힘든 가정 출신이 아니네요.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가 80년대 중반부터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원래는 한 10년 돼지를 길렀거든요. 저희 집 이제 사람들이 이름 부를 때 뭐 삼촌 돼지 키우는 집 아니면 뚱띠 이렇게 불렀거든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절 낳고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산청을 너무 많이 갖다 드렸나 봐요. 근데 그 산청 효과도 있겠지만 이제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이렇게 많이 붓겼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기 드문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었거든요. 또 아이들도 솔직히 뭐 자랑은 하지만 언니나 저나 동생들도 착하게 공부도 잘하고 바르게 자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우린 손가락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저 집은 애들도 공부 잘해서 좋겠다, 뭐 엄마도 장사하고 뭐 이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장마당이 이제 80년대 중반에 정진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돼지를 키우다가 엄마가 어느 날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진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이 눈 떴죠, 저희 엄마는. 아버지하고 둘이 옥신각신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너무 이제 꼿꼿한 사람이라. 방송이 좋았어요. 예, 예. 당원이었어요. 당원이었어요. 당원이었고, 예. 꼿꼿한 분이라 이제 저희 엄마가 그런 거 하면 진짜 반대했는데, 근데 솔직히 한 90년대 초반 들어오니까 아빠도 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마라초 피울 때 아버지는 중국산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그냥 이렇게 누비동복 막 입을 때 아빠는 중국산 오리털 동복 입고 다니고 하니까 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부르주아네요, 북한. 예, 예, 북한 부르주아. 맞죠, 한마디로 그렇고 또 그 청진항이 있어가지고 그 배 있잖아요.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무역선들이 이제 그 일본 중고옷들도 많이 들고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 엄마가 그걸 가져다가 언니도 입히고 이제 94년도까지는 크게 배고픔을 몰랐어요. 근데 94년도 이제 김일성 죽고 나서 근데 그 전부터 약간 이제 엄마 그 비즈니스 보면 약간 내리막길 가는 게 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딱 번창했을 때가 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그 사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내리막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반적으로 그때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상태가. 그렇죠. 예. 그냥 어려운 그래서 그때 탈북을 결심한 건 언제예요? 제가 탈북 결심한 건 98년도인데요.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탈북은 결심 안 했어요.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그때 이제 큰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충격. 그러니까 진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너무 엘리트다 보니까 국가를 너무너무 믿었는데 이제 눈앞에서 형님이 돌아가고 예. 집안이 이제 엄마가 막 나가다 보니까 집안이 거짓 막 풍지박산.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가 이제 완전 내리막길 가니까 엄마 장사가 완전 이제 그렇게 된 거에 다운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빚도 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물건들 진짜 집안에 김일성이 초상화 하나 내놓고 다 들어갔어요. 빚쟁이들이 들어와서. 북한도 그래요? 예, 북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걸 들고 이제 머리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때 아버지는 직업은 뭐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운전수였는데요. 계속해서. 일반 차가 말고요. 그 굴삭기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빨간 굴삭기. 그 북한이 딱 3대가 그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굴삭기 운전공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때는 그 굴삭기가 이름이 있었어요. 모든 데서 필요하니까 그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 다음부터 이제 내추럴 2번 오고. 아버지가요? 네. 내추럴 2번 오고 그다음에 바깥하고 완전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없고 하니까 이제 저희도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 그런 게 들어오는 거죠. 집에 팔 기가 없잖아요. 내다 팔 건 다 들어갔으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는 엄마는 이미 중국으로 건너가셨고요. 그때는 중국 갔는지도 몰랐죠. 그냥 하여튼 엄마도 돈 벌러 간다고 나가셨거든요. 나가시고 그리고 뭐 더 이상 그때는 소식이 없었으니까 집에는 그냥 엄마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있었고 남동생 군대 가고. 네, 남동생은 그때 군대에 있었을 때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살리려고 사실은 제 직업에 그만뒀거든요. 사직서 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들으니까 북한에서 사실 때는
북한식 삶에 충실하게 살았던 가정인데 그렇죠. 1990년대 그 식량난이 집안을 완전히 바꿔버렸네요. 저는 90년도에 이제 나는 죽음을 많이 봤어요. 길에 나가서도 많이 봤고 저희 학교 학생들 죽은 것도 많이 봤는데 그때까지는 솔직히 미안하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았. 내 직접 겪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너무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믿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슬프지만은 아, 왜 우리가 굶어 죽어야 되나 이런 질문까지는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어떻게 충성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98년 나와서 한 1, 2년까지는 계속 중국에 있어도 좀 그런 게 있었긴 했어요. 그때까지도 김일성 체제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그런 건 아예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저희는 그냥 이제 바깥에 미국이나 한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다. 그냥 좀만 참으면 되겠지. 그냥 저는 학교 교사 자체가 또 원래 그런 학생들을 또 브레인워시 시키지 않아요. 세뇌교육 시키는 사람이라 그냥 저희 머릿속에는 그냥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굶어 죽었죠. 사실 제일 많이 굶어 죽은 게 선생님들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사실 제일 불쌍해요. 장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선생님들 이미지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아버님은 어떻게 형님이 돌아가실 때 그냥 보고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 진짜 그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 이제 못 올라갈 때 저희 농장에 먼저 물어봤어요. 혹시 그 관을 해줄 수 있냐고. 근데 그때 당시 농장도 관을 못 해준다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에서 저희 막내 삼촌도 이제 큰아버지와 같은 농장에 다녀요. 소달구지에다가 이렇게 볏짚 하나 싣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버지를 거기다 말았어요. 거기다 말아가지고 내 아버지가 절 따라오지 말라더라고요. 그래서 삼촌하고 아버지 둘이 그 농포산에 가서 묻고 오더라고요. 그냥 묻었어요. 관도 없이. 이런 거다. 언니는 어디 갔어요? 언니는 그때 금방 결혼했을 때여가지고요. 네. 지금도 북한에 있어요? 아니요. 언니도 중국으로 나왔는데 제가 2004년도에 이제 북한에 북송됐잖아요. 그 후에 이제 모든 소식이 다 끊겼어요. 그럼 언니 지금 못 만나고 있어요? 언니 엄마도 못 만나고 있고요. 동생도 사실은 제가 동생 때문에 원래는 탈북했는데요. 근데 97년도에 이제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동생이 군대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이제 정부의 돈을 준 외화벌이였어요. 외화벌이였는데 그 외화벌이가 이제 망하다 보니까 이제 군부에서 정부에 이제 돈을 보내는 것이 이제 오차가 막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도망쳤거든요. 도망쳐서 동생도 집으로 왔고, 내 동생이 집에 왔을 때 그때 당시 그러더라고요. 그냥 휴가 왔다고. 혹시 아버지 걱정할까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은 집에서 절대로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집이 진짜 엉망이잖아요.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텔레비도 없고 뭐 다 들어갔으니까 빚쟁이들이. 그래서 동생이 아마 그래서 친구 집 가서 자나보다 했는데 한 이틀 지나서 새벽에 누군가 문 두드려서 보니까 군관들이 동생을 잡았는데 미리 다 때려가지고요. 이제 얼굴이고 뭐 처참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집에 와서 새벽 5시까지 이제 제 동생을 그렇게 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데리고 떠났는데 떠나던 길에 이제 동생이 또 다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냥 너 동생 살려라고. 근데 그게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버님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희 돌아가시는 못 보고 떠났어요. 동생이랑 같이 떠났어요? 네, 제가 동생 같이 떠났는데. 아, 동생이 도망쳐서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네,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동생 또 이제 또중이 어중이 생활하고 저는 가만 동생한테 이제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돈 조금씩 주고.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집이 감시가 붙어가지고요. 옥상 꼭대기에 있잖아요. 군대들이 있고 보이부가 이제 아파트 전체에 이제 저희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 다 말하고 다 돼 있었고. 동생 찾으려고? 네, 동생 찾으러 가고 동생 얼굴이 이제 다 붙었어요. 전단으로. 그래서 그냥 저희 움직이면 사람들이 그냥 저희를 지켜봐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도망쳤어요? 정말 저희 도망치는 거,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니까 집에는 없었죠. 동생이 집에는 없고 도망칠 때 저희가 동생 딸로 가고 저희가 딸로 떠났었는데. 저희라는 것은 저하고 언니하고 그때 같이 떠나. 예. 언니는 결혼했는데도? 예, 언니 결혼했는데 그때 조카가 태어나서 1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언니가 남아 있어도 안 되고 제가 남아 있어도 안 되거든요. 누구도 그 속에 남아 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2월 18일 날이 북한을 떠났는데 그 추울 때. 예. 2월 16일이 되니까 이제 16일 전에 군대들이 그러더라고요. 2월 16일 명절 세고 와서 만약에 동생 못 찾으면 저를 데리고 동생 찾으러 떠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저희 집안이 완전히 지금 몰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까지 기다렸던 게 동생이 위험한 상태인데 기다렸던 게 아버지가 설 전부터 이제 의식이 완전 없으셨어요. 의식이 없어서 이제 물도 진짜 못 넘기고 그런 상태여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은 말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정신이 약간씩 돌아올 때게 되면 막 소리치는 거예요. 말을 못 하시니까 막 소리치는데 손만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잃으시면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입으로 이렇게 막 샜을 때 이게 혓바닥이 다 터갈라져가지고 막 벌레 개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직접 우리가 옆에서 아버지를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 마지막까지 숨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 동생 살리라고. 거기 아마 저희 아버지 진짜 유언이었던 것 같아요. 살리라. 식사도 못 하시고 진짜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그냥 숨만 딱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안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하고 둘이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벽에 떠나가지고 그리고 가다가 수송에서 전보를 쳤어요. 저희 삼촌한테 아버지 데려다봐 달라고 열쇠를 우리 어디다 놨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에 모든 사람들이 새벽이면 장사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언니하고 둘이 새벽마다 장사를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날도 저희가 장사를 가는 줄 알았어요. 장사밭다리 그냥 치고 가니까. 지금도 제가 꿈에서 아버지를 자꾸 뵙거든요. 그럼 너무 미안해가지고 임종 못한 것 때문에. 임종도 못했지만 그 유언도 못 지켜드려가지고. 왜 동생 같이 못 나왔어요? 동생 같이 중국까지는 나왔는데 이제 중국에서 사실은 그 동생 살리려고 제가 인신매매 됐어요. 제가 인신매매로 팔려가면 동생 살려준다고 해가지고. 근데 거짓말이었거든요. 이거 브로커들이 저한테 한 거짓말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인신매매되고 동생하고는 헤어지고. 동생 다시 그럼 잡혀 들어가서 갈 수도 있어요? 잡혀갔어요. 잡혀갔거든요. 잡혀갔는데 지금 소식을 몰라요. 사람이 죽었는지조차. 두만강을 건넜네요. 네. 그때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걷는 거예요? 아니에요. 힘들게. 저희 뒤에서 청송 들으면서 건넜거든요. 그래요? 새벽 2시에 건너는데도. 근데 다행히 강이 다 얼었잖아요. 아기를 안고. 애기 언니 없고. 예. 아, 세상에. 그래도 동생 가족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아마도. 그리고 또 살아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버지 임종 마지막 못 지켜드렸는데 그 유언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냥 그 결심 하나 때문에 그때. 동생 하나 살리려고. 네, 동생 하나 살리려고 그때는. 인신매매되는 과정을 조금 얘기해 주세요. 건너서 저희가 그 강변 건너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강변 건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무작정 막 건너서 가니까 이제 불빛 있는 집이 있어가지고 막 가서 문 두드렸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인심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총성을 들었다고. 요즘은 북한에서 이제 많이 넘어오더라고. 그 들어가니까 이제 따뜻한 이제 아랫목 주면서 잠깐 기다리라 하면서 밥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밥을 해주는데 처음에 탁 놀랐던 게 저는 중국에서 잎쌀밥 먹을 줄 생각 못했어요. 저희 생각에 진짜 가난한 집으로 생각했는데 밥상 탁 들여오니까 새하얀 이 밥이 김 몰라 달걀 가득 삶아서 들여오고요. 돼지고기국. 그래서 그러니까 탁 의심되는 게 이 사람 혹시 뭐 이런 간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잘 사니까.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많이 봤는데 달걀 제일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우리만 본 거 아니에요. 예. 오면 다 그게 챙겨주네요. 예, 오면 그렇게 챙겨주더라고요. 조선족이든가요? 조선족.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총소리가 울렸으니까 이제 아침이게 되면 변방대 아이들이 분명히 이쪽으로 올 거라고. 그래서 안전한 데 가야 된다고 하면서 소개해준 게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브로커인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
중국을 딱 디뎠을 때 제가 인신매매꾼을 만났더라면 아직까지도 모든 중국인들을 제가 막 증오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희한테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 줘서. 감동이었어요. 예, 그 사람이 브로커였든 뭐든 한테 저희한테 첫 인상은 저희한테 밥을 준 진짜 김이 물물 나는 밥을 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는 예, 기억이 남죠. 브로커는 아직까지 생각만 해도 막 분노가 막 치를 떨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만큼만은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요. 그 브로커는 그 뒤에 어디로 보내던가요? 저희 갔을 때 도문으로 갔거든요. 도문 갔다가 제가 저희 가족이 그때 훈춘에 한 20일 정도 있었어요. 20일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홍영강으로 갔거든요. 홍영강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뭐 연변 지역에서 동생하고 갈라졌다면 한국말이라도 되는 데잖아요. 근데 홍영강 속에는 조선족 마을들이 많지는 않고 한족들이 진짜 많이 살거든요. 근데 그쪽까지 가서 이제 동생하고 헤어지다 보니까 홍룡강에서. 네. 언니하고는 언니도 홍영강에 있는 밀강이라는 촌에 거기 한국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데 언니는 그쪽으로 보내지고 근데 홍영강 갔을 때 제 브로커가 조선 사람인데 조교. 예, 조교. 예, 화교는 중국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사람. 예. 조교들이 근데 그때 나쁜 짓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처음에 저는 화교는 아는데 조교를 잘 몰랐거든요. 조교가 도대체 뭔가. 근데 그 사람이 그 북한 국민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한 북한 예.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 중에 그 사람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스파이 역할 시켜주는 예. 거죠. 예. 국적을. 그렇죠. 그 북한 국적을. 그러니까 실제로 조교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근데 그 조교가 저한테 말했거든요. 동생 살릴 수 있는 길이 이제 결혼해 가서 가는 길인데 그 집에 가갖고 동생 같이 농사도 지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 말을 제가 믿었던 거죠. 그렇게라도 못 갔어요. 예, 그렇게라도 살리고 싶었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조교가 그 말 하기 전에는 제가 그냥 방 가운데 그냥 그런데 그냥 갇혀 있다시피 저희는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니까 갇혀 있다시피 한데 사실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진짜 16살 금방 지난 애들부터 해서 장애인들, 늙은이들까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저 사람들이 오는가 이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사과하기 위한 인신매매인데 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제 조건은 동생 같이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다가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마도 이제 동생 떨궈 놓으려고 이 사람들이 미리 계획했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챈 거죠. 결국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갔는데요? 결국 그래가지고 제가 림구라는 데 갔는데 그 림구현이라는 데가 이제 거기 산림이 많아가지고 림산 작업소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 뭐 조선족 마을은 진짜 조금 한 조선족이 한 100명 정도 사는가? 그러니까 땅도 없어요.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림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로 팔려갔거든요. 그런 데로 팔려갔네요. 진짜 산골이더라고. 근데 들어갔는데 집에 딱 가는 순간 뭐 세상에 난 이런 집이 어디 있나 막 이렇게 화장실 있잖아요.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화장실 문도 안 닫히고 바깥에 있잖아요. 그럼 다 무너져 내리고 집 자체가 있잖아요. 막 이게 볏집이 너무 올려지어가지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었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는데 장판이 있잖아요. 이 장판 울퉁불퉁 해가지고 엄청 가난한 집. 진짜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가난한 집인데 그 아들이 도박쟁이고 술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결혼이라도 하면 그래도 좀 마음 붙일까 하고 이제 돈을 다 이제 빌린 거예요. 빌려서 이제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왔다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고요. 딱 들어가니까 그 남자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요 돈 갚아야 된다. 네가 이래서 갚아야 된다. 이래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저도 제가 팔려간 줄 몰랐으니까. 근데 거기 4월달이잖아요. 농경기가 딱 시작됐을 때 4월 말 농경기 시작될 텐데 밤에 저희가 11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새벽에 4시 반에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손바꿈 나가야 된다고. 그 농촌들이니까 이제 서로 품삯하자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손바꿈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남의 집 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내일 우리 집 일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돈은 안 내고 사람이 가서 일을 해주고. 우리는 옛날에 그걸 품앗이라고 했어요. 뭐 거기는 손바꿈이라고 하니까. 남편은 좀 괜찮았어요? 아니에요. 남편은 도박쟁이고 그리고 술 많이 먹고 좀 집안에 뭐 모든 걸 이제 도둑질에 나가서 도박을 놀다 보니까
기본 아무런 것도 개의치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마 그런 제가 연구가 더 없네요. 그래서 제가 더 차별을 받았을 거예요. 설명절이어도 그렇고 애 낳을 때도 그렇고 뭐 누구도 저를 덜 봐주는 사람 없거든, 들여다보는 사람 없거든. 저는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그 집에서. 그래도 아들은 사랑스러웠죠. 당연하죠. 그 아들 때문에 사실 그렇죠. 살았잖아요. 그 희망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팔려갔을 때 그냥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겨울에도 그 사람들 저 신발도 진짜 안 줬어요. 그냥 이렇게 슬리퍼 신고 다녔어요. 달아난다고. 그 농촌에 그 림창 마을이 진짜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저 막달까지 그 물지개 있잖아요. 지고 다녔어요. 누구 물 길어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그 집에 그 잊지 못해가지고 여는 경비막에 그 위에 경비막에 와 있었는데 불 이렇게 떼면 밤만 그냥 서로 갈 수 있고 그냥 물 뒀으면 아침에 되면 띵띵 얼어요. 밖에 물이 다 얼어요. 거기서 이제 애 혼자 낳고 탯줄도 혼자 끄는 거예요? 탯줄은 그래도 다행히 그때 그 미드와이프 할머니 나이 80이 다 되시는 할머니 있어요. 예, 그 할머니 막 와가지고 저를 보고 막 죽을 거네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원래 안 봐주니까 저 혼자서 진짜 막 12시간 앓다가 너무 날 때쯤 되니까 그 할머니한테 막 알려가지고 할머니 와서 어떻게 애를 낳아야 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할머니 와서 막 해주고 했는데 밤에 애를 젖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이제 제 젖이 나오기를 기다려가지고 애 넘어오니까 사탕물 타서 먹인 거예요. 사탕물 타서 먹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산파 할머니 오셔가지고 애 어떻게 젖을 먹였냐 해서 젖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탕가루 물 타서 먹였다니까 할머니 막 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난 아이를 죽일 거냐고. 그 말 듣는 순간 막 놀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누구도 그날 저녁에 들여다보는 사람 없어가지고 저한테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다음에 애를 막 들어서 저한테 막 젖 물리게 하더라고요. 강자로 깍자로 막 물리게 하더라고요. 그 애 배고픈지 막 이제 먹는 데 있잖아요. 저 이게 왼쪽 다 헐어가지고 막 피 뚝뚝 나오는데 근데 그래도 멈추지 않고 제가 애한테 막 좀 먹였거든요. 근데 그 애 태어났을 때 제가 애한테 이름을 철이라고 이름 줬어요. 그냥 이런 험한 땅에서 굳세게 자라라고. 하고 저한테는 희망이잖아요. 애가 가족 마지막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그게 유일하게 버텼네요. 네, 유일하게 버텼고 애가 한 100일 될 때 그 너박정이 남편이 와가지고 애를 팔아먹겠다고 했어요. 원래는. 어디다 팔아먹겠다? 그 중국에서는 그 아들들 중국도 이제 아직도 그런 옛날에 그 남전 여비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들들이 아직까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선족 중국 한족들이 이제 그 아들들 막 잡아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도박 빚졌다고 아들 막 팔아먹겠다 했을 때 그때 제가 그 칼 지구 소리 남편하고 처음으로 싸웠어요. 이전에는 막 매 맞고 막 이래도 대꾸 한 번 못했는데 그 말 들었을 때 막 이 칼 쥐고 소리 너 이제 내 아들 다치면 내 널 죽여버린다고 소리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애를 제 잔등에서 내려놓은 적 없었어요. 품앗이가도 이제 애 다 업고 소리 가서 일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몇 년이나 있었어요? 제가 6년을 살았는데 그 집에서요? 그 집에서는 제가 2년을 살았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태어난 해에 아들이 돌 다 되기 전에 잡혔어요, 저희가. 근데 그 마을에 저희가 5명이 살았거든요. 북한 여자 5명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대화를 단 한 번도 못했어요. 그 집집마다 저희한테 경고를 하거든요. 길에서 만나도 대화하지 말라. 왜요? 달아날까봐.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마을 사람들 있잖아요. 전체가 저희를 감시하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그러니까 품앗이는 절대로 이제처럼 한국은 품앗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손바꿈은 절대로 그런 집들하고 안 해요. 같은 집들. 그럼 만나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길에서 만나도 머리 인사 한 번도 못 해요. 서로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저희는 같이 이제 대화라는 걸 못 해봤는데 대화 딱 했던 것이 그때 2000년도 초반에 음력설 되기 전에 저희가 잡혔거든요. 목단다 5명이 다. 그래요? 예, 잡혔는데 이제 그때서 알았어요. 5명이 사는 줄 알았는데 한 여자는 그때 처음 얼굴 봤는데 그 여자는 이제 남자 2명한테 팔려온 거예요. 남자들이 돈이 모자라니까 서로 이제 돈을 보태갖고 그 여자를 그냥 집안에 가둬놓고 임의적으로 남자들이 들어가서 그냥
성적인 노예를 쓴 예, 성적인 노예로 쓴 거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애가 있어요. 한 여자는 애를 데리고 북한에서 애를 데리고 온 여자였고요. 그리고 한 여자는 참 북한 사람들 진짜 북한 여성들 운명이 진짜 기구한 게 선을 본 거는 그 집에 둘째 아들한테 선을 봤는데 둘째 아들은 이미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집에 혼자 와 있는 거예요. 혼자 와 있는데 그 시동생이 자꾸 형수를 이제 넘보는 거죠. 그러다가 동네에서 이제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 남자가 이제 정식 결혼이 아니고 동네에 사는 다른 여자, 그러니까 이미 가정이 있는 여자하고 좋아해서 다른 데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러면 네 아내를 내가 데리고 살게 이래가지고 서로 아내를 바꿔 사는 집안. 저희 그냥 북한 여성들 중국에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물건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5명이 갑자기 왜 잡힐 거예요? 설 밑에 되니까 아마 돈 때문에 이제 공안에서 저희 잡아다온 게 이제 북송하려는 의미가 아니고요. 벌금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배를 채우려고 이제 잡은 거예요. 잡아서 이제 5명을 거기 잡혔는데 이제 그때 저는 애까지 데리고서 이제 거기 들어간 거죠. 거기 들어갔는데 뭐 솔직히 뭐 저희 어디 돈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이제 뭐 일주일 내로 이제 돈을 얼마 5,000원씩 한 사람에 5,000원씩 벌금해라고 이제 그거 계약서 받고 저희가 그 감옥에 3일 동안 있고 내보낸 거예요. 내보냈는데 집집마다 이제 걔네가 계속 경비를 섰어요. 그 공안들이 나와서. 근데 음력설 되니까 이제 다 집으로 가더라고요. 저 음력설 다음 날에 아들 놓고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그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1월 2일 날 기차는 1월 1일 안 다니거든요. 1월 2일 날 그 눈 바라보는데 애 없고서리 도망쳐 나갔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찾아간 곳이 또 브로커 찾아갔어요. 원래 처음에 팔았던 사람. 저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밖에 찾아갈 길이 없어요. 내가 다시 구렁텅이에 빠지는 건 아는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기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집 하나 맡아줘야 되겠다고. 살아라고. 근데 혼자서는 못 산다고 이러면서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촌에다가. 그래서 그 남자를 불렀어요. 다른 사람을? 아니 그 남편 그대로 그 도박쟁이를. 예. 거기서 나오고 싶었는데 이제 다시 또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집을 맞자게 되면 이제 중국 사람들 그 아이디도 있어야 되고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예.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다시 같이 사는데 처음에 집 맡았을 때 이제 지하방 맡았어요. 빛이 안 들어와요. 계속 불을 켜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소 힘줄 아시죠? 그거 중국에서 막 뜯어갖고 반찬하는 거 그걸 했는데 처음에 가져올 때는 이제 물기가 많다 보니까 그 집에 와서 다 두고 보면 그 물기 이제 마르잖아요. 다음날 갖고 가면 무게가 완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한 게 내가 도둑질했다고. 어떻게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막 그런 오명 쓰고 막 이러다가 콩나물을 키웠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그 강줄이 있잖아요. 채소 담았던 강줄이 막 주워다가 콩나물 키워가지고 장마당 막 내다 팔고 반찬 만들어서 막 내다 팔고 그래서 돈을 제가 한 30원 그때 주머니에다 공제였어요. 애 덜이 돼요. 거길래. 근데 그 돈마저 빼앗겨가지고 누구한테요? 남편한테 도박 논다고 싹 두셔서 갖고 가가지고 그래서 큰애 돌을 못 해줬어요. 진짜 못 해줘가지고 그날 그냥 옷 한 벌 사서 입혔거든요. 입히고 사진 한 장 찍어서 돌쟁이를 못 해줬거든. 저기 저 있는 저 사진 있잖아요. 저희 여기 한복 입고 찍은 거. 예. 저희 작은 애 돌 생일 때 아. 저희 지금 남편이 큰애 돌 생일 함께 세줬다고. 아, 그랬구나. 또 영국에 와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도 가져보고. 거기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중국에서는 철이라고 불렀고 계속 철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제가 제 아들 부를 때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와서 남편이 새롭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영준이라고. 10살이. 그래서 처음으로 9살 때 영국에 와서 국적 가지고 이름 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아이랑 같이 북송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는 북송은 안 됐어요. 중국에서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아이 같이 북송시켜요. 아이도. 근데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런 거 옵션 주더라고요. 데리고 가겠냐 안 데리고 가겠냐.
그럼 아빠가 데리고 있었네요. 할머니 집가 있었어요. 할머니 집가 있었는데 돌아와 봐가지고 제가 놀랬던 게 뭔지 알아요? 북한 꽃제비 같았어요. 애가.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는 안 걸렸어요. 한 8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왔어요? 네, 8개월 만에 왔는데 북한에 잡혀갔을 때 제가 5살, 아들이 5살 때였거든요. 애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질문인데 이 질문 엄마 오늘 엄마한테 하고 자기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럼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 그때 왜 날 버렸어? 왜 날 두고 갔어? 그 딱 듣는데 그 다음에 그냥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단 한 번도 우리 아들 버린 적 없는데. 아들 버린 적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간 다음에 어딜 간지도 몰라요. 그때는 내가. 엄마 간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 안 온다고 해가지고 엄마 날 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100까지 막 셌는데 엄마 안 왔다고. 그때 내가 처음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아픔 들여다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비록 내 아들이지만은 내 속으로 나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 아픔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와서도 저는 그냥 평범하게 엄마로만 살려고 했거든요. 그냥 내 안에 모든 것을 내한테만 숨기고 내 아픔은 내한테만 감추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그 질문이 그냥 저를 확 바꿔버렸어요. 제 삶을 통째로 바꾼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 줬어요?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대답 못했어요. 아직까지 대답 못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 행동 하나하나가 아들한테 대답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그냥 많이 지금 노력하니까. 어느 날인가 아들이 엄마가 진짜 날 버리지 않고 진짜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알게 그때까지. One afternoon in 2012, seated beside me on a bench in Manchester, my 12 years old son turned and asked me the question that would change my life. Mommy, why did you abandon me? I search for an answer but can't find one. Where can I possibly begin? What does he remember? He was very young when I left him in China to save him from going to prison in North Korea. While these questions swirl in my head, the word abandon sparks fear inside me. My heart races and I am flooded with guilt. I realized that these questions has just breached a world I've created out of things unsaid. A world whose apparent color was merely a facade, an unstable world in which I had overcome the pain of the past by covering it up. But I am now also an anti-trafficking activist that I know that if I do not do this, many more stories will be left untold, and even bigger stories from the women who disappeared.